시간이 돼서요. 어차피 유튜브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은 금인 가게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계 CMS 입시센터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몇 분은 날씨 좀 많이 있고요. 여러 번 뵙고 오늘은 특목고 진학비에 의치한 학생의 이제 수학 로드맵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특목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희가 지금 대형 설명에도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만약에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아마 지금 거의 대기를 받는 상황이라 인원이 다 차서 그래서 유튜브로도 올라가려고 해요. 찍어서. 못 보시면 나중에 그것도 이제 참고 삼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먼저 이거는 제가 저번 설명회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12월 27일에 발표가 났었죠. 이제 작년 말에 발표를 하겠다, 확정안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했는데 그래도 교육부에서 그 말은 지켜줬어요. 근데 아직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사탐하고 가탐의 이제 예시 문항이 안 나왔어요. 그거만 나오면 수능 개편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다 확정안으로 다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된 거를 조금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형태를 어머니들이 이슈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등급의 9등급에서 5등급에 관련된 변화와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형, 이제 문이과형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형에 관련된 평가가 좀 확대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예전에 제가 한 1년 됐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울시에 이제 관련된 중고등학교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높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발맞춰 여기서는 지금 어찌됐던가 그 바뀐 수능에 대해서 뭐 논술형을 낸다, 뭐 바칼로니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쏙 들어가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게 힘드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교육 현장으로 지금 전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전에 한번 대치동에서도 물리 문제가 잘못됐다고 뭐 어땠다고 언론 매스컴에 막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이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해서 지금도 꼼꼼하게 지금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의 학부모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자리 잡아서 공부를 좀 잘 해놓으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서술형 잡기가 조금 편합니다. 우선 간단히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지금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하면 지금 이렇게 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9등급 체제의 1, 2등급이 2025년도에 보면은 거의 1등급이 누적 10%, 그러니까 2등급이 누적 11%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9등급 체제의 2등급 정도까지가 1등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불리를 조금 많이 따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찌됐던가 특목고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일본고가 불리한 거 아니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생기부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 지역을 볼게요. 이 지역에서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요, 전교 1등을 한다라고 해도 1.2가 안 나와요. 이번에 대진 같은 경우도 1.4였어요. 그럼 등급 자체가 1등이, 전교 1등이. 왜냐하면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내신 시자 먹기가 되거든요. 나는 수과학은 조금 못하더라도 나는 사회 과목은 잘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국영수가사를 통합해서 등급을 하면 이게 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1.2가 안 되고 그러면 뭐를 못 써요? 지균으로 쓰기가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공계 관련된 문과 계열보다는 이공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수도 어찌됐든 간 지금 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많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과 여학생이 한 3반, 예를 들면 뭐 7반이 문과 계열이었으면 지금은 그래도 4반, 6반
이렇게 많이 이과형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대진에서 1등이 서울대 간 친구도 문과계열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완화된 측면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일반고에 달린 아이들은 조금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도 더 유리할 것이다. 근데 특목고는 원래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입사관들이 얘기를 할 때 내신 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특목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대부분의 수시를 가기 때문에 내신 플러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틀어서 결과적으로 점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나고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해에 가장 많이 보내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잖아요. 3등급까지도 서울대를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특목 계열 같은 경우에서 유리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등급제에서 유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반고가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특목고 얘기는 아닙니다. 네, 특목고는 지금 어찌됐든 간 혜택은 충분히 학생기록부가 충분히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등급제를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 개편안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딱 바뀐 부분은 하나입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때의 요 심화수학의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안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을지 선택으로 할지 안 할지를. 근데 지금 미적분하고 기하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때 27일날 발표를 하고 저도 28일날 이제 다시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번 했어요. 기자들하고. 근데 그 이제 기자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질문을 한 거죠. 여타 많은 이공계열의 교수님들은 그러면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미분하고 기하 같은 경우들은 못하면 일반 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초월함수에 관련된 부분에 미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서 진학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이제 장관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중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으니 내신에서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상대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즉 대학교에서 뽑을 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얘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하고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수원, 수투, 학통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문과 계열로 가는 친구가 아니고 이공 계열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목들이 필요를 하죠. 제가 저번에 뭐를 보여드렸냐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서 실제 작년에 이제 이 학생이 뭐를 들었을 때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금 들어야 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과마다 쫙 나와져 있어요. 실제 입학 전형을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얘가 화학과를 갈 거야. 화학과를 갔는데 화학 1이나 화학 2를 이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을 갔는데 수학에 대한 미적분을 안 듣고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학종을 포기하겠다는 거와 같습니다. 또 더불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이제 그러면 수시가 결국엔 정시화가 되고 정시가 수시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정시만으로 봐서는 얘가 이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100%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공계에서 뽑아야 돼. 근데 여기까지밖에 점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판단을 하나요? 교육부 장관도 말을 했고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될 양 자체가 오히려 가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만 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수능만 봐겠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도 좀 학교 생활이 조금 좀 방황을 했어. 그러더라도 포기하고 예를 들면 1년 재수를 해서 정시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겠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예비 중3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생기부를 정시에서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수시 같은 경우도 등급이 조금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뭐가 조금 강화돼요? 얘네가 최저등급이 올라가겠죠. 수능에 대한 최저등급이 각 대학교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수능 준비를 한다? 단순히 내신만 준비를 한다라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하고 맞물려서 준비를 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시 카드를 버린다라는 거는 어머니들 말이 안 돼요. 7개를 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는 수시해서 어찌됐든 간 아이를 입학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가셔야 돼요. 그 전략 없이 에이 안 되면 정시 이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시의 비중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정시는 N수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 들어가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잘 틈틈 꼼꼼히 잘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중학교 때 얼마만큼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못 채웠던 친구들은요, 똑같이 고등학교 가서도 분명히 구멍이 나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유, 다른 친구들은 보면 알아서 착착착 챙기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직 중학교도 처음 그런 것들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머님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좀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꼼꼼히 같이 챙겨가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소술형 평가의 확대 부분에서 하나가 조금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사탐하고 사학과학에 관련 융합성택 과목은요, 저희가 지금 요 과목을 제외하고 보통 교과 관련된 거는 절대평가도 보고 상대평가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뭐가 들어가냐면요. 원점수하고 그래도 과목 평균은 들어가요. 그러면 좀 뭐를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A를 받았는데 원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점에 대한 A가 들어갈 거고요. 평균이 너무 높아. 아, 이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평가들에도 완전 절대평가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요번에 그 개편안에 나와 있는 그 문서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즉 오지선다는 가급적 지향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소수력 평가를 확대하고 그거에 관련된 학교의 선생님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거죠. 지금의 기조가 조금 바뀌어있는 형태에서는 어머니들이 이제 꼼꼼히 챙겨셔야 하는 부분이 가장 이겁니다. 교과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암기가 아니고 이제 서술을 해야 되면 공정성 논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핵심어를 기준으로 이 아이들이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치를 볼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할 때요. 제가 이따 과목별로 간단하게 예시안을 들어드릴 테지만 자습서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역사, 사회, 과학 이런 거는 자습서를 반드시 사고 뒤에 서술형 문제까지 꼼꼼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애들 그렇잖아요. 지금 중학교도 이게 학교별로 조금 다르지만은요. 지금 요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도요. 어떤 과목은 100% 지필 자체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에 불암도 100%, 뭐 일지도 100%, 역사가 100% 지필 또는 수학이 100%다 서술형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 근방에 있는 내신들이 저희가 지금 지금 AP가 저희가 GS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GS모라고 해서 실제 이 근방의 학교, 고등학교 이제 내신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수학습을 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그 선수학습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내신이 잘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WT 이외에도 아이들을 실제 요 근방에 있는 내신 문제를 받아서 이제 풀리게 똑같은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에 풀리는데요.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근 기출 가지고 풀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진짜. 그리고 평균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학교 내신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이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수능 끝까지 공부를 할 때 그 격차가 적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수능의 유형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요번에 애들 시험 봤던 킬러 문항 22번에 관련된 문항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예전의 킬러 문항은요. 교과서 조금 밖에 있는 유형이거나 함수의 형태가 복잡하게 나와져 있어서 즉 합성함수가 복잡하게 끼어 있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치의 모 학원 이렇게 보면 킬러 문항만 모여서 그 스킬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유형 문제들은요, 스킬 가지고는 조금 부족을 해요. 지금 3차 함수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여야 돼요. 얘는 실제 보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얘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즉 말하면 얘가 반대로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모든 정수 K에서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수 K인데 간격의 구간의 크기가 얼마죠? 2점. 그러면은 정수의 구간의 크기가 2일 때 함수값의 곱이 0 이상이 되도록 3차 함수를 그래프를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실제 이게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지금 조건을 부정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의 부분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실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이 그냥 변곡점이 있는 쭉 증가나 감소되는 그래프가 있고요. 또는 극대극소가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 유형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얘가 이러한 조건을 하려고 그러면 극대극소의 위치라든가 X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접근이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충분한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3차 함수를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요. 복합적으로 어떠한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어저께 올해 이제 연구하거나 이 근방에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제자들, 이제 대학을 올해 들어간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기 진학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영재학교를 가서 올해 재수를 또 했더라고요. 자기가 또 원하는 대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수능 본 친구들도 대부분 또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보니까는 자기도 22번 푸는데 10분 이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영재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번에 자기가 제일 망친 과목이 수학이래요. 그래서 수학이 생각보다 예전과 조금 다른 기조로 나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금 공부를 진행하지 않고 스킬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시험을 망쳤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은 첫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틀리지 않는 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 매일 초등학교 때부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산을 틀리지 않고 계산하는 거. 그리고요 특히 남학생들은요 지그시를 지가 못 알아봐요. 오늘도 아까 전에 분명히 너 이거 8이야 3이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남자애들 이렇게 클리어 쓰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잘못해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니까 연산 훈련 플러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글씨 연습. 그 다음에 지금은 왜 이렇게 뭐 고등과정을 다 정석을 못해서 어머님들 빨리 정석해야 되냐 빨리 고등과정 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응용심화까지 그 현행 과정을 탄탄하게 밟고 나서의 고등과정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지금 애들을 보면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야. 간혹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원에서는 그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3- 보통 1학기 과정을 나가고 3-2를 빼고 이건 쉬우니까 그냥 방학에 대충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고등과정을 먼저 나가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는 교육 과정이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차피 어머니들 얘네들은 시중 교재를 어차피 얘네들은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집을. 근데 그 시중 교재 문제집 자체가 그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그 내용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안에서 그 3-2 과정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응용 문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에 대한 성질을 모르는데 원방을 해요. 근데 원방을 풀 때 그냥 원의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고요.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그 접선에 관련된 거니까 비율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2가 제대로 안 되면 그 과정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밟아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응용심화가 탄탄하고 된 뒤에 그 다음 과정의 선수 학습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 국어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켜보니까 독서가 많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애들 독서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학습을 보다는 어휘나 독서를 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그러면 읽기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언니. 써야 돼요. 첫 번째, 그 전체를 얘가 그 전체를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자꾸 넘어가는 훈련도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단편부터 시작을 해서 장편으로 이렇게 늘려가죠. 그렇게 해서 독서로. 그 다음에는 처음에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네가 느낀 점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생각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생각과 현실과 어떠한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 책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바라봐야 되는 각도가.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애들이 책을 읽을 때 당연히 단순히 그냥 활자만 보고 스토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읽으면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훅 하고 이제 대충 넘어가고 좀 흥미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활자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거부감을 솔직히 많이 느끼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나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덜 노출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힘을 써야 돼요. 제가 보니까 수학은요, 시간을 들인 만큼 그래도 늘어요. 어떻게든 늘어요. 많이 풀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 선까지는. 그 이상은 안 되겠다. 그 이상은 어차피 전공할 거 아니라면 대학교 들어가면 굳이. 근데 국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애들은 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응시학기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과학적인 그 이제 이공계열로 조금 몰빵되어 있는 남학생들 있잖아요. 보통 이게 여학생들은 두루 잘하는 애들이 많고요. 남학생들은 여기에 꽂히면 요것만 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애들이 가장 취약한 게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잘 돼야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그 지문에 대한 그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요. 그러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필수적으로 초등학교 때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등부터는요. 이제 중등부터, 그러니까 중학생이 아니고요. 이 학생이 이제 초등과정에 관련된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학교에서의 국어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쉬워한다. 문제집 한 건씩은 풀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하죠. 중등부터는 학습입니다. 독서가 아니고 학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습서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가끔씩 단원이
1단원, 2단원 보고 3단원, 4단원 이렇게 이쁘게 안 보고요. 1단원에서 2.5, 2단원에서 조금 넘는 3단원 중간을 끊고 그 다음에 4, 5단원 여기 안 보고 4, 5단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진도상.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국어에 관련된 문법이 돼야, 예를 들면 어휘가 돼야 고등학교 때의 밑거름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국어도 어머니 수학에서 뭐 중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빼먹고 안 가르치면 되나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국어는요, 시험 범위만 딱 공부하고 딱 쳐버리고 끝이에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도 결국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까지 꼼꼼하게 지금부터는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국어 능력을 키우시는 법이에요. 어차피 할 때 뒤돌아서서 얘가 중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중학교 1학년, 3학년까지 다시 훑어볼까요? 국어 과목은 더 안 되죠. 그나마 수학은 해요. 근데 국어 과목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내신 준비할 때는 그냥 전권을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꼼꼼히 공부를 시키세요.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어에 대한 능력치가 빠짐없이 누수 없이 채워져요. 거기에 해당되는 단원들의 플러스 돼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요. 탐구는 제가 요게 1년 전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특히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할 때 제가 했던 PPT예요.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독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독서를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합니까? 책들이 너무 많아서 난감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실제 지금 요 동그라미에 있는 요 단어들이요. 어머니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들인지 아세요? 도시화, 지도 보는 법, 고령화, 저출산, 물의 상태 변화, 지구화달. 초등학교 4, 5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큼 중학교에 배우는 단어들이나 용어가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원리나 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저희가 사회과학용 후루후루 별로 중요하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공통영역으로 사탐, 과탐 다 봐야 되는 거죠, 어머니? 지금 과학하는 애도 사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계열 가는 친구들도 과학 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용어가 안 돼요. 단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어머니 고등과정이 올라가도 매산비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시리즈가. 제가 막 근데 또 구몬을 싫어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사회랑 과학 구몬 시켰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초등과정 그냥 쫙 한 번씩 딱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 싫어도 그거 상관없이 그거 굳이 시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서점에서도 봤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학기마다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1일에 해야 되는 그 분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 똑같이 그냥 과정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지금 초등학교들은 아시죠? 디지털 교과서가 다 보급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딱 보니까 요거 하루 푸는데 한 9분에서 15분 길어야 그 정도 디지털 교과서 한번 쫙 읽고 이거 딱 풀면 웬만한 용어들을 한 번씩은 쭉쭉쭉쭉 해보게 돼요. 1일 과학, 1일 사회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것만으로도 채워도 저는 어느 정도의 중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사회랑 과학 용어의 밑거름이 다 채워진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보다 지금 중학교의 책을 보더라도요. 이게 사회 내용이 있어? 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많이 내려왔어요. 과학도 그렇고 용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왜 예전에는 도덕 이렇게 하면 뭐 윤리, 뭐 논어, 맹자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네들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사회에 필요한 자세, 그 다음에 용어, 뭐 리터러시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도 있잖아요. 사회적 그런 용어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들이 뭐를 안 하죠? 요새 애들은 절대로 노트를 안 써요. 저희는 사회 역사 과목하면 만약에 어떤 용어가 있으면 용어하고 땡땡하고 쭉 이렇게 쓰잖아요. 애들이 그걸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를 나눠주죠?
페이퍼를 쫙 하고 빈칸 채우기를 하죠. 한 번을 안 써보니 머릿속에 남을 리가 없죠. 근데 어찌됐든 간 용어는 노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조금 노출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나마 중학교 때 사업과학이 조금 덜 힘들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고등과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습서를 바탕으로 나와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야 서술을 할 때 그 키워드들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탐구 영역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면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저희 아이한테 그 책을 집어넣을 때 세특기라든가 집어넣을 때 뭘 활용을 하냐면요. 교과서 뒤에 참고문헌을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특기 쓰여져야 되는 내용들이면 이건 중학교에서까지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특을 조금 많이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고등학교는 대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탐구 보고서를 써와라, 어떠한 독서록을 써오면 그걸 세특에 잘 넘겨주시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게 조금 책의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과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좀 올리고 싶다. 얘가 만약에 역사학이나 고고학자가 꿈이야. 그러면 역사, 고고학에 관련된 책들 중에 뒤에 그 교과서의 참고 문헌을 보면요. 논문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절판되지 않고 좀 유명한 책들 같은 경우는 저도 몇 권씩은 거기서 선정해서 조금 읽혀요.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중등과학은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시고 뭐 그냥 CMS 보내시면 편하시게 쭉 이렇게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빨리 넘길게요. 자, 고등학교는요, 어머니 이제 특목고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우선 고등학교 유형을 아셔야죠. 크게 영재학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 요새는 요새 한참 특성화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대로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어찌됐든 간 지금 저희 아이들은 요기 계열에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율고에서도 자율교랑 사립고등학교랑 전국단위 그 안에서도 전국단위 자사고랑 지역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에서도 과학고랑 외고, 국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하는데 각 전형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전형 날짜를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이 근방에 조금 물어보는 게 이제 과중을 조금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올해 지금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은 과학 중점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열을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학행지를 그래도 과중 인원이 어느 정도 돼서. 근데 요새 지금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과중이 미달이죠. 그러면 뭐가 불리하죠? 내신이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요새는 좀 비추를 합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 만약에 일반고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지역 자사고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차라리 지역 자사고를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은 미달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쟁 상대 인원수가 적으면 내신은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 중점학교가 이 근방에 지금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이 근방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생각하는 학교가 민사, 상상, 하나고, 북일고, 김천고는 좀 안 가는 편이고요. 여기까지의 특목고를 좀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사에서는 선덕, 신일, 현대고고, 경희, 그 다음 외고에서는 대일, 서울. 이렇게 좀 요 근방에서 좀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각 그 모집 시기를 보면은요, 과학 영재학교는 전형이 6월 초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서 7월 중순에 저희가 지필고사를 보고요, 8월 초쯤에서 캠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길죠.
길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정기고가 시작을 해줍니다. 여기가 정기가 아니고 여기가 정기. 여기는 특별히 전형으로 해서 아이들을 뽑는 거고 이쪽부터 정기. 과학고는 지금 그 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8월 말에 원서를 접수를 해요. 그래서 보통 9월 중순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1차 면접이 그 출석 면접이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12월 초 11월 말에 소집 면접이 해서 2번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고로는 나머지 지역자사, 전국자사 포함해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영재학교를 붙으면 과학고를 써서 만약에 붙었어요.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쵸?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영재학교를 붙었는데 자사고를 시험 봐서 붙었어. 골라도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별로 없기는 해요. 하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 과학고를 붙으면 과학고는 가야 돼요. 여기 못 써요. 과학고는 떨어져도 후기고는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크게 세 장의 카드가 있는 거죠. 카드라고 하기에 좀 그렇죠. 되게 힘든 산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고는 이 근방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이제 세종과학고, 이제 지역에서 하니까 저희가 영재학교는 총 8개가 있고요. 나중에 2027년에 2개가 더 생깁니다. 광주에 하나, 대전에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과학고는 20개가 있어요. 전국에 20개가 있고 그 중에서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건 서울과학고랑 한성과학고. 근데 요 근방에 이제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과는 경기북가고가 있죠. 근데 이제 서울 삼육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는요. 서울 삼육중학교 자체가 전국 단위로 뽑는 중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서울 삼육은 원래 경기에 있잖아요. 학교 소재지가. 그쵸? 그러면 원래 경기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가 집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쓸 수 있어요. 서울 삼육 애들은 그래서 그게 경기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그래서 좋죠. 서울 삼육 들어가는 게 올해 경쟁률이 높네요.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서울 삼육은 좀 서울 삼육고를 많이 보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자사고라든가 영재학교를 좀 많이 보내는 추세여서 인기가 좀 많아집니다. 면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먼저 저희 이제 본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면접이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1단계는 어찌됐던가 이제 서류 평가랑 출석 면접. 자, 서류는 보기는 봐요. 보는데 서류에서 탈락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다 모든 전원 다 출석 면담을 봅니다. 그냥 전원 다 출석 면접을 보고 여기에서 1.5배수를 소집 면접에서 데리고 해서 50%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출석 면접까지는 봅니다. 자, 과학고 경쟁률이 보면은요, 지금 2024, 2020년을 보면 계속 조금 증가 추세이기는 해요. 약간씩에 대한. 이게 저희가 학령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얘가 소폭이지만 늘고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자체가 지금 영재학교가 지역 할당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경기, 그 다음에는 지금 경기북이 제일 높거든요. 11.1. 이게 지금 전국 탑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는 한 곳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언제 몇 년도에 딱 생긴다고 지금 아직. 그래서 경기는 제일 탑이에요. 제일 높아요. 지역이 워낙에 커서. 그리고 이제 세종하고 한성도 대략 비율이 한 4점대에서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년도 내후년도 거의 얼추 비슷하고 약간 소폭 증가하거나 뭐 줄거나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을 생각을 할 때 자소서를 조금 비중도를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 면접 자체가 결국에는 자소서의 진위 여부에 관련된 부분들 신청 면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소서를 어떻게 꼼꼼하게 잘 쓰냐 플러스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부분들도 활동 중심으로 좀 물어봅니다. 그거에 좀 예시안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이게 예전에는 작년 이게 해가 바뀌니까 제가 헷갈려요. 작년 기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가는 아이들부터 804로 줄었어요.
그 전엔 1100자였는데 다행히 800자로 줄었어요. 근데 쓰라는 내용은 어차피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과학 분야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적는데요. 그 탐구 사례를 주제, 동기, 과정, 결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근데 자, 탐구의 사례를 주제, 동기, 과정, 결과, 이게 결국엔 탐구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거에 관련된 부분에는 특목고를 생각하고 이공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학교를 가서도 어차피 탐구 보고서는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부터 학교에 이제 보고서 대회, 탐구 보고서 대회나 탐구 토론 대회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만약에 입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치가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좀 독려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합니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내용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그 규칙, 이제 인성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400자. 그 다음에 한성은 없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독서 항목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경기 같은 경우는 3개의 활동을 쓰게 있고요. 그 세 활동에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수학을 체크를 할 건지 이제 과학을 체크를 할 건지 과학 중에 물화 생지 중에 어떤 것들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융합 활동 중에서 하나씩은 이렇게 해서 3가지 활동을 쓰게 해요. 500 이렇게. 그래서 활동 중심으로 어차피 물어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비슷한데요. 세종하고 한성이 좀 더 짧아요. 왜 그럴까요? 경기는 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그쵸? 11대 1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다 봐야 되니까 질문을 할 때 보통 한 10분 내외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종하고 한성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20분, 25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탈탈탈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어봤던 게 이게 지금 그 올해 들어갔던 친구 저한테 이제 끝나자마자 복귀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에 얘가 이제 그 전류 저항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거든요. 얘는 전류 저항에 관련된 부분의 그 증명을 수학적으로 보였어요. 수학의 어떤 부분과 연결지어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했고 그리고 수학 과학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에 플러스 이제 교과 내용을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소란 무엇인가? 철이 녹쓰는 것도 연소인가?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말해보아라. 이런 부분들이 뭐죠? 중학교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 내용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중학교에 있는 과학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과학고를 지원을 하고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교과 내용만 쫙 이렇게 물어봐요. 암기력이 되게 좋죠. 다 외우고 나왔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생기부에서 과학 선생님이 생기부도 같이 물어봤는데 생기부 그 포함된 내용 중에서 과학에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서 이렇게 활동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학 자소서에 과학 선생님이 그때 그랬어요. 과학 선생님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수학 선생님이 뒤에 이제 물어볼 그 시간의 비중도가 조금 짧았다. 그래서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그 적분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토로스의 부피를 구하는 거를 적분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이제 잘라서 이제 그 근사치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얘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과 수학 교과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과 별개로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 그 다음에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정말 수학 교과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런 해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한 22분, 25분에서 물어봤는데 얘가 조금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수 많은 문항을 봤죠. 그러니까 거의 핑퐁 딱딱딱딱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문항이 적었다라는 거는 답변을 얘가 제대로 못했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질문할 거리가 별로 계속 기다려주고 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간혹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선생님을 좀 많이 타요. 즉 뭐냐면 입사관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선생님이 보통 현직 그 과거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그 보통 과거 교장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전직.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들어와요. 나이 드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좀 꼬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애들 긴장할 때 해주면 좋은데 패스, 됐어. 다음 좀 쭉쭉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애가 벌써 얼어버리죠. 그런 거를 경험치가 좀 적었던 친구들은. 그리고 일부러 조금 태클을 거는 사람들. 이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나 또 과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들은 좀 정보틱하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에. 이게 수학이야? 그건 정보지. 그러면서 과거는 정보를 하는 친구들을 뽑는 애가 아니야. 순수 과목은. 근데 전 대놓고 이렇게 지금 입사관이 말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정말 꼬장꼬장한 게 지금 정보를 모르면 되나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데 정보를 모르면 되나? 지금 영재학교나 과학에서 정보를 안 다루나요? 근데 어찌됐던가 왜냐하면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그러니까 전문성이 너무 짙었던 거는 그 선생님이 너는 질문거리가 별로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교과 질문만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부러 이 아이의 상황 대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지 진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 건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서 2차 이제 소질. 1차 아까 전에는 이제 저희가 면접이 2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는 어쨌든 서류를 낸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1.5배수는 소질 면접을 봅니다. 크게 문항 자체가 수학, 과학, 융합의 형태로 해서 창의사고가 이제 창의사고 유형 3문항이 되고 그 안에 딸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근데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7분이요. 근데 질문이 그 안에 지금 아까 전에 본 것처럼 1번, 2번, 이거 밑에 하나 3번이 더 있어요. 딸린 문항이 3개인데 딸린 문항이 2개, 3개씩 붙어 있어요. 근데 20분에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대략 어떤 거에 관련된 거라 그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훈련이 되고 많이 유형을 조금 접해보고 면접을 충분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솔직히 그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과학고는 어찌됐던가 출석 면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집 면접도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조금 중요해요. 영재학교보다는. 그래서 잘 답변을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래. 등과 소집 면접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조금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10개의 자사고가 있고요. 지금 2023년도, 24년도를 보면은요. 대부분 약간 조금 소폭 지금 증가된 학교들이 그래도 대법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의대 열풍이 좀 있어서 늘어나 있는 형태를 보는데요. 어머니 지금 아마 그 어머니들이 그 경쟁률 같은 경우는 다 치면 나와요, 어머니. 근데 이제 올렸을 때 요 경쟁률은요, 총경쟁률이에요. 근데 우리는 총경쟁률을 보면 안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자, 상상고에서도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뭐냐면 여자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2.9가 되는 거예요. 2.2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2.23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남자가 2를 넘지 않았어요. 그 일반 전형 난도. 근데 지금 많이 높아진 형태이기는 해요. 남자가 1.7대, 1.8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번에 들어가는 2.23이니까 좀 많이 높아진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경쟁률을 볼 때는 하나고도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정형을 제외한 나머지 요 정형을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혹시 그 사회통합 정형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지금 다전형도 조금 더 많이 늘릴 것 같죠. 2명도 다전형을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각 그
그 자사고의 경쟁률을 보실 때 그렇게 전국 단위에 있는 자사고들은 그 내용을 보고 그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지만 실제 이제 전형 자체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자사고요. 여기 지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선덕 많이 보내니까 워낙에 입결이 지금 좋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일도 지금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좀 애들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해졌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 여고나 이화 이제 부고 이렇게 보면 선덕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저는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아마 요 이제 난고다 보니까 지금 올해 기수 애들이 그래도 제법 상상고나 의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로 조금 빠진 케이스. 그 다음에 아예 선덕이 생각보다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내신에 관련돼서 아예 그냥 선덕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고를 튼 친구들이 상당수 의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연을 가겠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서라고를 가겠다거나 이렇게 지금 트는 친구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작년에 비해서 좀 낮아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 지금 경희, 대광, 신일, 이대부고, 한대부고는 추천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150%가 지원자를 100%라고 그러니까 그 정원을 100%라고 봤을 때 150이 넘어야 그 아이들의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추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이 그 선덕은요, 지금 서류를 집어넣으실 때 뭐가 빠지냐면은요, 이게 또 특목고랑은 전국 단위 자사고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학교생활비 2를 집어넣을 때 여기 옵션상에 서울 방식 자사고 입시용 탭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면 수상 경력 3번 항목,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 5번 항목 이게 뭔지 아세요?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요. 5번이 내신 성적이에요, 세특학. 그래서 수상 경력 제외,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의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의 행동청소 및 종합 맨 마지막에 의견 내는 항목 중 3학년 영역은 제외하고 단면으로 출력해서 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내신이 안 들어가죠. 근데 면접은 보죠, 선덕은. 뭐가 중요하죠? 비교과 영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서에 관련된 부분들, 나머지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부분, 플러스 이제 뭐요? 자소서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저희 그 H관에서 GS H관에서 들어갔던 친구 중에서 오히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요, 오히려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조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자소서를 다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이틀 전, 3일 전에 원서 넣어야 되는데 막 바쁘게 봐가지고 어떤 아이는 완전 특례가 있어요. 완전 잘못 써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자소서를 가져던 애들 다 붙었어요. 근데 자소서를 안 보여주는 애들은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생기부가 전역 들어가고 학교 생활이 괜찮으면 차라리 그 성적을 다 봤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학교 성적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자소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쓸 때요, 거기에 이제 영역을 어떤 하나고 자소서랑 거의 똑같습니다. 쓰는 내용이. 자기 주도학습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도학습 전형에 관련된 부분도 써야 되고 학교 생활에 관련된 인성적인 부분도 써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같이 봐주시고 할 때는요, 어디를 더 부각하냐면 위에 자기 주도학습을 뭐를 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보기 같이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를 해? 인성 부분만 이렇게 써요. 학교 회장을 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이건가.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선덕에서는 어찌됐던가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애는 어떤 애일까요? 공부 잘하는 애. 얘가 많이 공부를 하고 오는 애. 그래야지 대입 입결이 좋은데요. 그래서 분량 자체는 제가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니까 천자라고 했을 때 한 300 정도만 인성에 관련된 부분, 나머지 700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뒤집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 갈아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덕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소서가 만약에 이 항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 정도의 탐구활동을 했다라는
하는 내용들, 진로에 관련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질문 문항도 진로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선덕도. 네가 진로를 예를 들면 천문학자라고 하는데 결국에 네가 중학교 활동 동안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공부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비슷하게 자소서에도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책도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질문거리를 유도하는 거이기도 해요. 동아리 활동은 그런 거에 비슷하게 해야죠. 그래야 동아리 활동에 관련돼서 뭐를 하고 뭐를 탐구했는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지역 자사고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지금 고교학점제랑 이렇게 지금 더 어지럽게 지금 입시가 변할 때는요, 좀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는 학교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들을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학교가 훨씬 유리해요. 이 근방의 고등학교에서 올해 실적이 안 나왔던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써와요. 어느 정도 그런 거 감안해서 써줄게. 근데 그런 것보다 애 앉혀놓고 너 진로가 이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써. 이렇게 되는 학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원래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3학년 같은 경우 특히 주요 상위 그룹 친구들은 어떻게 생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담아져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 학교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목고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잘 아이들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진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힘을 실어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진로 선생님이 잘 해주시니까, 담임 선생님이 좀 잘 지도를 해주시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머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 일반고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마다 전형 자체가 다 다르고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형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요새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라 다 보거든요. 눈이 너무 아파 죽게. 그리고 이게 해마다 좀 바뀌잖아요. 얘네가 또 들어갈 때 또 무슨 상이 또 바뀔지를, 퍼센테이지도 바뀌고 최저 등급 보는 것도 조금 비율이 다 바뀌고 계속 봐야 되니까 해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보력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만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생활기록부를 잘해서 학교 레벨이 바뀐 친구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자기가 선생님들의 눈도장을 잘 찍어가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잘 써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게 근데 단숨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인지하자 안 돼요. 중학교 때부터 그게 어느 정도 좀 채워져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건 이 당연스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지 뒤에 차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사고에서 조금 학교마다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각각의 1단계, 2단계에 대한 점수들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성적 출결이 40점이고 2단계에서는 요 40점과 면접 60점이 합쳐서 총점 100점으로 되고요. 상산고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성적 300 출결은 그냥 감점으로만 해서 총점 300점으로 가고 1단계 그대로 넘어오고 창의 융합의 면접에 관련된 부분, 인성 독서에 관련된 부분의 면접 40에서 총 400점으로 돼요. 약간. 그 다음에 북일고 같은 경우는 뒤에 보여드린 북일고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상산고, 그 다음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들을 봐요. 국영수 과사.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영역에서 그때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사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보는데 북일고는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래서 가중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우리 아이의 조금 유리한 부분들을 조금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기별에서 내신 가중치도 다르죠. 지금 상산고 같은 경우는 2학기 내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해서 산출해서 들어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보통 20, 20, 30, 32쪽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산고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하려고 하는 2학기 내신에 삐끗하면 이제 상산고를 집어넣는 아이들이 좀 있죠. 그러면 1학기 내신이 50%니까 1학기 내신 잘 챙겨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과목별 내신 가중치가 더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게 가장 높은데, 근데 어머니 이 가중치가 제가 보기엔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외대 하나고는요 올 A 아니면 그냥 집어넣지 않는 게 맞아요. 서류 탈락이에요. 서류 탈락입니다. 외대 국어랑 하나고는 올 A 아니면 그냥 면접 못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 3고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간혹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원래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막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뭐 올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B나 국어 B 있는 친구들도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특목고도 이제 뭐가 생기죠? 지역 인재 선발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국 단위로 갈 때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해가 아니면 그것도 참 고민을 해봐야 된다. 쉽지 않다. 라고 생각. 그 주요 과목들은 올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원점수랑 평균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후기고의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다 그레이드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영재학교만 원점수랑 평균이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레이드. 지역 자사는 그것도 안 들어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얘네들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전문성에 관련된 거 사회, 과학에서 영역에서 해서 면접이 영역별로 20분씩 총 100부간의 면접을 봐요. 근데 지금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그죠? 서류를 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몇 년도부터 그 입시 전형이 조금 바뀔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대안학교에서부터 시작하신 건 아시죠, 민사고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정책이 많이 바뀌고 그 특목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과목에 대한 그 선택권이 너무 제한해 주는 게 많아서 그냥 이제 대안학교 예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민사고에서 좀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어떻게 조금 변화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학과 면접에서 수학, 과학, 거기는 절대로 학과 면접이라고 안 해요. 창의적 사고 융합적인 능력을 본다라고 해요. 수학 근데 보면은요 수학하고 과학 문제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독서라든가 이제 국어에 관련된 독해라든지 독서랑 연관지어서 물어보는 거 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하나고는 학과 면접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소서, 독서, 그 다음에 그 생기부에 관련된 신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외대국어는 학생별 개별 질문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지 이렇게 봉투를 줘요. 이름이 그 수험 번호가 적혀있는 자기 봉투가 있어요. 열어보면 딱 3개의 질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언을 생각할 시간 주고 가서 그 3문항에 관련된 문항을 이제 답변을 하고 나오면 돼요. 외대국어는 이렇게. 그러면 개별로 3개씩 준비한다. 그러면 그 지금 입사관으로 개별로 3개씩을 준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자소서를 뜯어서 보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 그러니까 자사고 다 합쳐서 가장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게 용인 외대국어입니다. 자사고에서. 그러니까 영재고나 과고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외대국어는 자소서에 힘을 많이 실어야 되고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차라리 용인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원래 지금 용인 외대 부고에서도 전국 단위로 있는 애들이 거의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탑을 달리고요. 용인에 이제 지역을 워낙에 100명이나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들이 이제 적절히 알아서 이렇게 아래를 이제 깔아주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정말 용인 저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사를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사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100분에 관련된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학과 면접이 워낙에 이제 당락을 많이 결정해서 내신 과목에서 저 B 2개인 애들도 가는 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국어는 올 A만 면접 가능해요. 아닌 애들은 서류 그냥 탈락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카노 있었어요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사촌의 팔촌의 옆집의 누구 아들 이거예요. 정말 드문 케이스.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우리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리스크를 너무 많이 크게 안고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면접이 결국에는 합격을 많이 당하고 하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올 A가 아니면 얘도 먼저 못 본다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서류 전형을 합격한 친구가 자소서를 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미리 내지 않아요. 근데 상상고는 서류할 때 자소서까지 같이 내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상상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자소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본다. 그래서 제가 B가 한 개인 것도 가능했지만 이게 물음표한 게 앞으로는 경쟁률이 지금 지역 안배로 조금 많이 비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물음표. 그것도 이제 그래도 올해가 조금 해놓는 게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국어에 관련된 거기는 이제 창의 융합 면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수학, 과학 본다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의 융합 면접하고 인성 독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북일고 같은 경우는 내신 전 과목에서 B2 개도 가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 비중도가 그렇게 조금 많이 높은 비중은 아니고 면접 질문지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평이한 부분입니다. 조금 좀 쉬운 부분에 좀 속하죠. 그래서 특목고 이게 지금 하나고 저랑 같이 이제 하나고를 준비했던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빅데이터가 이제 꿈이 아니고 제가 지정을 해줬죠. 꿈이 없어서. 그나마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뜯어 집어내고 책 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그 정리에 관련된 실제 다큐를 보게 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실제 EBS에서 그 3부작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보게 하고 그거에 관련된 거 5편 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또 논문도 다 읽게 하고 쓰게 했어요. 왜? 면접이 어떤 형식으로 물어볼지 몰라서 실제 하지 않은 거는요. 애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얼굴에 티가 나요. 얼굴이 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는. 그래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 보고 다 읽고 다 쓰고 증명해보고 다 해봐. 그러면 이게 탐구활동 한 거야. 그래야 가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 질문 문항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인 외대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그 면접 질문들을 쭉 이렇게 좀 잡아줬던 거고요. 용인 같은 아이들을 쓸 때는 이게 지금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논문도 논문이겠지만 자기에 관련된 지금 철학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이 조금 문과 계열로. 왜냐하면 꼭 용인외대부고가 이과 계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언론인이 되고 싶어, 자기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꿈을 가지고 해서 용인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사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의 논문이라든가 책을 읽고 본인이 그 생각을 이렇게 쭉 어떤 활동들을 조금 썼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조금 붙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과 계열 애들이 조금 많이 저랑 이제 했던 친구들이라서 좀 그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논문을 같이 보고 증명을 좀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이런 탐구 활동을 좀 진행을 했던 친구고요. 자, 이게 어느 학교 면접 문항일까요? 어디 학교예요? 퀴즈! 선물 있어야 되는데 어딜까요? 아이 어머니 질문 3개밖에 없잖아요. 용인외대 부고죠. 그죠? 질문 3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용인외대 부고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기후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느낀 선진국의 모순이 무엇이고 약소국에서 일어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예루살렘 하이만을 읽고 인지적 구두쇠에 대한 고민을 한 이유와 이것에 얘가 지금 자소서에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강도로 물어보는지. 그죠? 그 다음에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국제협정 정치 전문가로서의 중요하다고 느낀 영역과 기후 문제를 특히 관심을 가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후 문제에 관련된 이제 얘가 이제 국제협력 정치 전문가가 꿈이어서 그런 활동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썼던 거죠. 그러니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죠. 거의 그 논술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용인외대 부고가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질문 문항이 나올 수 있도록 자소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드리는 거예요. 자,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자, 여기는 어디 학교일까요? 근데 못 맞지?
굉장히 문항이 많아서 뭐 자소서에서 수학에 많이 쓴 것 같은데 수학이 가격 공부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꼭 이제 꼬리꼬리의 질문을 몰아서 수학 같은 경우 다른 친구의 자신의 공부 방법.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활동,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파란 거 보면 자소서에 관련된 얘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제 요런 한국천문연구원에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고,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OMG 동아리 활동에 선생님께서 또 환경과 관련해서 발표를 이렇게 줬고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자 학생이 좋게 써주는데 어떻게 썼고 어떻게 자료를 찾은 것이 준비됐나요? 이거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너는 어떻게 공부해? 그 다음에 자소서에 내용 있는 거 물어봐. 그 다음에 세특에 있는 거에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세특이라든가 동아리나 이런 걸 써주셨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 문항이 좀 많죠. 꼬리는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그러니까 다 봐야 되죠. 자소서, 그 다음에 그 생기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줄 한 줄 밑줄을 다 치고면서야 질문 문항들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를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딜까요? 그쵸, 상상고죠. 이게 상상고 올해 제가 준비를 같이 했던 친구가 올라오면서 엄청 막혔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패드로 막 해가지고 차 안에서 해가지고 저한테 바로 보내줬어요. 다 복기를 어느 정도를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수학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기하와 그다음에 그 해석 기하로 같이 융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얘가 그랬는데 수학을 수학을 많이 했던 친구랑 수학은 7분 컷으로 끝냈어요. 자기 푸는데. 근데 이거 끝나고 이제 추가 질문으로 얘가 그 소화에 관련된 무슨 식물, 그러니까 소화제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식충식물에 관련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식물은 무엇인가 모르겠다. 그다음에 소화제는 소화를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그러니까 소화제가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실제 그 소화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함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위장 운동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맛있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 가스하면서는 그냥 슉 이렇게 내려보내게 하는 거고, 하나는 위장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시어스핀 이제 수학에 관련된 부분 내용도 썼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시어스핀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련된 부분.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인성에 관련된 것들이 지문이 이거보다 훨씬 길었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그 두 시문에서 관계자와 건축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를 말하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시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 1번에서 말한 가치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적절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상상고도 당연히 이게 수학, 그 다음에 얘가 여학생이니까 수학과 남학생은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질문 문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이고 남학생은 이제 그의 과학을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될지 과학이 될지는 몰라요. 왔다 갔다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독서 인성은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지문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활동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제 통계 포스터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얘가 빅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가져야 될 예를 들면 가져야 될 능력들이라든가 통계의 정확도를 키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끝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 있고 독서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하나 둘 세 개 문제 풀고 추가 질문하고 하고서 좀 타이트하게 조금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 수학이라든가 과학을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관련된 능력치를 키우는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지문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수학은 그냥 방정식 풀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는 한은 답변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 문항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쭉 보여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질문 문항지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생활기록부가 들어가는 것들은 똑같으니 1학년이 지금 올라가는 처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인정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래서 미인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잦은 질병에 관련 것도 결과적으로는 기숙학교로 가게 되면 맨날 아파요. 그러니까 출석 일수를 보면 한 20일은 질병이에요. 뭐 이러면 뽑지 않겠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이게 지금 해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조금 많아서 수상 경력은 들어가지 만약에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학생이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최상 3,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교과 수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수 탔어. 그럼 최상이라고 당연히 체크리스트 항목에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수상 경력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잘 봐서 교과 우수상이라도 또는 그 다음에 탐구활동이나 탐구토론대회라든가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좀 더 많이 상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때 없어지고 다시 부활을 안 하네요. 원래 상명도 되게 영어 말하기 대회, 뭐 독서 대회, 골든벨, 언어교 골든벨, 무슨 마라톤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좀 부활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도 결과적인 추천서가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상상고는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하죠. 이제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정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 그나마 조금 더 좀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언론인이나 이런 거는 뭐 신문 동아리, 영자 신문 동아리, 독서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이요. 이게 간혹 어머님들이 생각을 안 하고 기재를 안 해서 없음 이렇게 되거나 찾는 중 아니면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사올까 이렇게 채우기 이렇게 3학년 때 1학년 때 이렇게 적었는데 통일성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조금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정말 그 국제 협력 뭐라 그랬죠? 정책 연구가 뭐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그건 3학년 때 고려하더라도 과학이 좋아하니까 과학도 그 다음에 진짜 뭐 이런 언론이 나중에 만약에 이런 바닥이 있는 건 괜찮아요. 언론인이었다가 쭉 가서 외교관으로 끝나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게 비슷하게 조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채우기만 한다. 사고가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진로 부분들은 조금 통일성을 어느 정도 시켜놓는 게 좋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머니들이 자꾸 이게 놓치세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자소서에 결과적으로 인성 부분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주시고 좀 되도록이면 꼭 아니더라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꾸준하게 조금 시켜주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겨서. 요새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어머님들 도시락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아이들이 가장 편하고 돈 안 들고 시간 적게 드는 건 아니죠.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런 가장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어머님들도 체크하고 아이들도 가장 손쉬운 건 독서예요. 독서만 꼼꼼하게 하더라도 자소서에 녹여낼 것들은 상당수 많아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독서라도 다양하면 거기에서 끄자지고 아까 전에 용인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독서를 조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그리고 중학교 때 그때 제가 말한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생각해서 중학교 때 쓸 거를 조금 미리 잘 읽어두시면 쓰면 돼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는 2025학년부터는 어찌됐던가 1학년도 좀 시험에 생각해야 되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1학년, 2학년 때는 좀 내신에도 신경 써야 되니까 2학년 때는 또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초육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좀 썼던 걸 가지고 중학교 2, 3학년 때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좀 굵직한 독서를 읽어놨던 거 언제 쓰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 어차피 어머니 중학교 필독 도서랑 고등학교 필독 도서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굵직한 것들은 중학교 때 잘 읽어두시고 고등학교 때 한번 다시 좀 읽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는 좀 얘가 지금 1학년 때 이 정도 권수죠. 2학년 때 한 이 정도 권수 정도는 조금 나와줘야 좀 특목고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는 독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진로 1학년 때는요. 수학, 과학, 진로 인문 골고루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나마 국어나 뭐 이런 사회 과목은요. 빨리 읽혀져요. 오히려 수학이라든가 과학 도서가 제일 늦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용어들을 조금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조금 골고루 조금 읽어주시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진로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는 내가 뭐 어떤 걸로 잡던지 간에 내가 뭐 생명공학자를 꿈을 꿨다라고 하면 생명공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2학년, 3학년 때는 녹여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자기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의학 계열이 꿈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서 꼭 뭐 화학, 생물 이것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서도 들어가야죠. 어머니 MMI 아시죠? 그 의대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인적성 면접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내용들이 그런 거죠. 그 딜레마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면접. 그러니까 철학에 관련된 얘가 생명윤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서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 언론인도 마찬가지로 철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과학자가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자에 관련된 자세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철학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저희가 어찌됐든 학원에 보내주시면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P의 새로운 이름 그랜드 슬랩으로 있어요. 저희가 좀 올해 이번 3월 때부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예전에는 원장님하고 저하고 대부분 아이들의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들, 면접 이런 것들을 대부분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전팀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비전팀 코치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협력사가 지금 붙어 있어요. 다음에 이번 2월 7일날 대형 설명회에 연사로 오시는 이병훈, 요 티처스에서 워낙 유명하시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청담 컨시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도 저희 지금 협력사로 지금 같이 들어있어서 컨설팅할 때 저희도 같이 도움을 받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도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고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GS 이제 코칭 프로그램이 3월, 4월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건 어머님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죠.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관리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분, 그 다음에 독서 기록적인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3, 4월달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 5월달, 8월달부터는 이제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 3학년 친구들이 있죠. 이제 실전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8월달까지 초안을 완성을 하고요. 이제 9월달, 12월달부터는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첨삭을 통해서 이제 개별 문항을 뽑아가면서 면접까지 9월달부터 12월달 이제 아이들 보통 초나 중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해서 이렇게 모의 면접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요 지금 3월달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3, 4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조금 나누면서 지금 저희 정상진 코치 매니저님은 지금 현재 계속 전 목동 특목팀장 컨설팅으로 코칭으로 계속 계셨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만 지금 요만큼 인원 하나구부터 시작을 해서 용인에도 그다음에 영덕, 덕원, 서울, 북일고, 인천구, 뭐 하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더 비전팀 부소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실제 그 진로 탐구를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독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단 아이들한테도 이제 OT 때 얘기하겠지만 독서 기록장을 이제 매주 이렇게 계속 제출을 하면서 독서 기록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니네들이 써야 질문 문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기 CMS 이제 로드맵은 흔히들 이제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AP에서 지금 GSH관 과정으로 이렇게 관이 이름이 변동이 됐고요. 요 기관에서 중등 과정이 끝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GSH 과정을 거쳐서 고등 선수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을 했던 와중에서 영재고라든가 KMO 경시의 과정을 거쳐서 영재학교나 과보를 진행을 하게 되는 친구들, 이 진로를 고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1번과 최선이나 이제 그 자사고 쿼리를 진행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쿼리 그대로 수학을 하면 어찌됐든 간 지금 저희 그 GS관, AP관 출신 친구들이 다행히 이 근방에 아이 대부분에 가서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등급들을 잘 받고 있어서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공부하는데 오히려 수학 비중도보다 다른 과목의 비중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좀 좋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수학을 좀 계획을 조금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등 같은 경우는 주 2회 4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고등과정으로 올라오면 주 3회 4시간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중등과정은 저희가 자체 교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행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고등과정을 오면은요, 또 중등과정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저희 올해 요번 방학에도 이제 3-1 고쟁이 이제 특강으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에 내신을 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어드밴스보다 좀 어려운 챌린지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재 같은 경우도 심화 교재를 특강으로 해서 풀리고 있어요. 내신 기간에 풀리듯 방학 특강에 의해서 필요한 영역들은 아이들 중등 과정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 심화 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 와서는 저희가 GSH관 교재는 이렇게 큰 틀은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선을 저희는 기본 정석으로 시작을 해서 자체 교재 코어로 부교재로 나가고 있고요. 응용소는 정석 연습 문제에 센빌에 예를 들면 좀 빨리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의 일부를 조금 해서 유인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선은 실력 정석과 그 다음에 실력 정석이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플, 일품, 자이스토리 이렇게 해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탑반에 오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쟁이, 체감티어, 플래티넘 그 다음에 이제 자이스토리나 순특강 해서 그 탑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커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 지금 탑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처음 탑반을 만들어서 1년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생각보다 경시를 했던 친구라든가 조금 어린 친구들이 진도가 좀 빠른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탑반 2기죠. 그러니까 2년의 탑을 거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2명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명 같은 경우는 원래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영재반으로 옮겨갔고 2명은 지금 탑반을 2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이나 모의고사를 봐도 어느 정도 잘 보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수능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 시험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지는 지금 3학년들이 졸업해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탑반 애들이 지금 거의 좀 싹쓸이를 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은.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바가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한 GSH 과정을 2년 정도 거쳤을 때에 좀 내신이 적절히 안정권으로 나와주는 게 1차 목표였고요. 탑반이 걸치고 나면 수능선까지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2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탑반 친구들이 조금 그 영역까지는 좀 안착을 잘 점수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GS의 M과정의 연간 일정을 보면
중등과정이 결과적으로는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9개월에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계속 어차피 고등수학 상하는 반복을 시키니까. 근데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게 결과적으로 한 9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2년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중등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한 2년 정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간에 그분이 안 오셨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리고 어머님 저도 지금 저희 GS관 A씨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가 만약에 안 되면, 그리고 만약에 어느 과정이 지금 타오건 아이들이 저희의 입반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구멍들이 조금 많이 나 있거든요. 안 되면 응용으로 넣지 말고 기본으로 넣으라고 해요. 어머니들 고등과정은요, 안 되어 있어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전혀 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안 되는데 문제만 풀고 그 문제를 풀어요. 그 비슷한 문제를 몇 개 풀어. 지난번에 왜 똑같은 걸? 그래서 고등학교는요, 얘가 문제를 많이 틀리고 누수가 있으면 개념을 한번 더 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애들한테도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아직까지 명칭은 일부러 헷갈리시까봐 이제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원부터 이렇게 이제 미적분 개념 정도는 이제 2월까지 거쳐야 되는데 1년 3개월 정도가 거치면 이렇게 미적분 개념 정도가 끝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과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미적분이 개념이 이게 지금 미적분 2가 될 거예요. 바뀐 거. 그게 아니고 그 시기에 이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겠죠. 그 시기에. 그렇게 되면 한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이 조금 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결과적으로는 탑반, 이렇게 GS 탑반 커리가 1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4년을 보내주시면 돼요. 하면 탑반까지. 근데 제가 탑반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이 정도 과정을 거치더라도 학교 내신에 어느 정도 등급까지 있는 아이들이 왜냐면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3 하도 계속 이게 지금 방학 때 이용해서 계속 봐주게 되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AP 이제 탑반까지를 가게 되면 어차피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수원, 고화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최상의 교재를 계속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머니들 조금 욕심이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탑반까지 거치고 가셔야 돼요. 네. 그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올해 대진 여고, 대진고 둘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초반은 1번부터 한 4, 5번까지는 보통 쉽잖아요. 그런데 상상고를 딱 오면은요, 그 1번하고 7번까지가 샥 없어요. 그냥 일반고에서 내는. 그러니까 바로 중간이 걔네들한테 가장 쉬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일본 문제가 출제돼요. 시험 시간이 똑같은. 그리고 찍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답형과 서술형이에요. 근데 평균이요. 일반고는 보통 그런 심정 내면 제가 보기에 한 30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보통 70점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다뤄주고 가서 내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수학하고 예를 들면 좀 오래 걸리는 예를 들면 과학 영역이라든가 좀 자기가 힘들어하는 과목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가서요 사탐하고 가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해야 될 거잖아요. 국어도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선택이 아니고 제 원맥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부족했다. 이게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해가야 실제 고등학교 갈 때 시간 안배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 GS 간의 테스트는 크게 저희가 주간평가, GS모, 분기평가 이렇게 평가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GS모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평가 또는 중계지역 또는 강남권, 목동권 학교 기출 아이들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한 번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실제 학력평가를 가지고 고등학교 보통 2학년 거를 가요.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통과해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모를 GS모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각 문항별로 어떠한 문항이 출제되어 있고 정답률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관련된 까지 성적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스타트가 됐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직영전 CMS의 전 직영전에서 6월하고 11월에 자 그랜드슬랩에서 매스 리그라고 해서요. 공통수학 1, 그러니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대수 미적분 같은 경우도 2학년 과정에서 각 45분씩 15문항씩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전국 등급을 파악해서 4관왕, 이게 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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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4관왕. 그 다음에 3관왕 해서 이 친구들은 상당수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무료로 학원을 보내주시면. 그리고 매년 1월에, 6월에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형태. 제가 작년 말에 11월 말에 한번 제가 먼저 시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 확통까지 해서 100분에서 똑같이 30문항 해서 수능 전국 등급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같이. 그래서 실전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 저희 이제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고 같은 중중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어느 정도 등급까지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 틈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만 본 것보다 저도 지금쯤은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올해에 지금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좀 잣대가 조금 더 넓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온라인 내신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습을 진행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3월달부터 다시 이제 방학 특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개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신 보기 전에 본 그 단원에 관련해서 미리 아이들의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학교 내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내신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링크 발송하면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제 6시 전까지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 보통 이제 잘 맞기는 하는데 너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클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원을 등용해서 지면으로 다시 하게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오답 처리를 하거나 필요한 거는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죠. 1학기, 2학기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아이들의 평균하고 실제 제가 1학기 때는 인원을 카운팅을 정확히 하는데 2학년 때는 저희가 100점 비율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1학년하고 87% 왜냐면 1학년은 별로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CMS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조금 100점을 많이 맞았어요. 1학년 친구들이. 그리고 지금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1학기는 오히려 그 대수 파트고 2학기 때는 기하 파트잖아요. 전반적으로 기하 파트의 일대가 조금 평균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요번에 보니까 지금 불안하고 일지에 100점 맞은 친구가 2명씩밖에 각각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한 명씩 받아줘서 불안에도 한 명, 일지에는 한 명, 저희 쪽에서 100점이 나왔다고 하늘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안 해왔으면 저도 되게 속상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신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만점자 수상하고 아이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좀 많죠. 하고 열심히 잘해준 아이들 덕분이기도 하죠. 저한테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계 CMS 10주년이에요 벌써. 제가 여기 10년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지금 개원해서 왔거든요. 처음에 저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보통은 저희 쪽 그 반포 쪽에서 근무하고 목동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이쪽에 근방으로 좀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게 좀 분위기도 다르고 처음 했는데 벌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토박이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10주년을 해서 고맙기로 해서 되게 크게 좀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 중등, 특전에 관련된 부분들 크레버스 재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전 혜택도 크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지인 소개를 해도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레버스 이제 재원생 이제 GS 과정으로 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할인 혜택이 지금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돼서 드리는 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요거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 직영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중개에서만 하게 되는 특전 내용입니다. 하고 이게 지금 이번 방학에 1월달까지 애들이 되게 방학 기간 힘들었어요. 거기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보통 저희 6학년 친구들도 1시부터 5시 수업하고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한 달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고생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10주년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좀 사진을 찍어 보려니까 사진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두웠는데 좀 먹을 것 같이 먹고 아이들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밝아지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웃으면서 즐겁게 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분명히 힘들죠. 힘들지만 성취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